믿고 있었다고 삼성. 역시 삼성이 2200을 벌릴 리가 없지. 전량팩이 절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엑시노스 2200의 공개 및 출시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연기 이후에 다시 잡힌 일정이 갤럭시 S22 시리즈의 언팩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1월 18일에 깜짝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표가 1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만 미뤄서 발표와 출시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이번 발표는 전작과는 다르게 그냥 보도자료로만 나오게 됐습니다. 전작인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표회 따위는 없고 보도자료와 짤막한 1분짜리 영상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걸로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어떤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시노스 2200에 AMD와 함께 협력해서 만든 GPU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 명칭이 mRDNA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새롭게 명칭을 만들었더라고요. AMD와 공동 개발한 GPU 엑스클립스를 탑재했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내놨는데, 엑스클립스가 이게 뭐 EX도 아니고 대문자 X에다가 클립스라 갖고 약간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LG의 X 같은 디자인, X 같은 키보드 이게 있잖아요. 약간 그 네이밍이 떠오르면서 굳이 이렇게 X 클립스라고 했어야 됐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X 클립스 덕분에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 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거든요. 같이 공개된 짤막한 1분짜리 영상에서도 콘솔급 게이밍 성능을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콘솔급 게이밍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벤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GPU 얘기이기 때문에 GPU를 확실히 좀 더 메인에 내세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엑스클립스가 AMD의 최신 그래픽 아키텍처인 RDNA2를 기반으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AP로는 최초로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레이트레이싱은 엔비디아의 RTX 시리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인데, 사실 PC에서도 레이트레이싱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임들이 그렇게 두각을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그게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버펑크 같은 게임이 모바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레이트레이싱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레이트레이싱이 안 돼서 못 쓰는 거랑 있는데 안 쓰는 것도 다르니까 일단 있는데 안 쓰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상의 음영을 선택적으로 조절해서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변 레이트 쉐이딩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의 움직임, 밝기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고성능과 고화질 장면에서 더욱더 최적화된 렌더링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제 게이밍 성능에서 조금 더 향상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보도자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CPU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의 이번 세대 AP부터 명령어 셋이 ARM V8에서 ARM V9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NPU 연산 성능이 전작 대비 2배 이상 향상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엑시노스 2100의 NPU 성능이 26톱스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2배 이상 향상됐다는 얘기는 최소 42톱스 이상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NPU 성능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엑시노스 2200의 클러스터 구조가 사실 벤치마크에서는 계속 두 가지로 잡혔었어요. 빅코어 4개랑 미들코어 4개로 잡힌 듀얼 클러스터 구조 하나로 잡힌 게 있고요. 빅코어 하나, 미들코어 3개, 리트코어 4개 이렇게 트라이 클러스터로 잡힌 게 하나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보도자료 상으로는 빅코어는 코어텍스 X2 하나, 그 다음에 미들코어는 코어텍스 A710 3개, 리틀코어는 코어텍스 A510 4개 이렇게 해갖고 트라이 클러스터 구조로 설계된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끝까지 보다 보면은 CPU에 클럭도 안 써있고요. CPU나 GPU가 전작 대비 향상치가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PU도 아까 보신 것처럼 코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펙 사이트를 한번 또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스펙 사이트를 들어갔는데도 클럭 구성은 나와 있지 않고요. 엑스클립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 엑스클립스 920이라는 세부 모델명까지 나와 있었지만 코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작인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는 자신있게 빅코어, 미들코어, 리틀코어의 클럭을 다 적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는 말리 G78 MP14라는 코어 구성까지 다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2200에서는 정말 약간 쪽팔린 부분이 있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동안 계속 유출된 것도 있었고 다들 타겟 클럭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하로 나오면은 놀림당할 게 뻔하니까 정확한 수치 비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CPU의 전작 대비 향상치는 다른 기사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조선비즈에서 내놓은 기사에는 찾아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기존 엑시노스 2100과 비교해 CPU 성능이 5% 개선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게 사실 5% 개선이면요, 엑시노스 2100 자체가 하급이랑 상급이랑 이미 20%가량의 차이가 나요. 2100 성능을 얼마나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평균값을 두고 5% 차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냥 엑시노스 2100의 상급 제품이 기본값이 됐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벤치마크 분석을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월 19일까지도 S22 울트라에 엑시노스 2200에 탑재된 모델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엑시노스 2200의 출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량 폐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루머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그 루머는 틀린 루머였습니다. kit벤치는 계속 나오고 있는 점수들도 싱글은 1000점대, 멀티는 3500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출시에 가까워질수록 이 점수대가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시가 되더라도 아마 이 정도 성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유출 벤치가 안정된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엑시노스 2100이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양품과 비교적 덜 양품인 제품들의 벤치마크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었어요. 양품이 아닌 애들은 막 2000점대 후반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양품인 애들은 막 3800점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벤치마크 점수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치면은 오히려 좀 초기 물량에 대한 성능 불만은 덜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스냅드래곤 HN1과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좀 아쉽긴 한 게, 스냅드래곤 HN1이 싱글 1237점이고요 멀티코어 3788점 이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한 200점씩 낮은 거라서 엑시노스 2200은 그냥 거의 전세대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쉽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GPU 벤치가 유출이 됐는데요, GFX 벤치 아즈텍 루인스 노멀을 기준으로 109프레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작은 72프레임이 나왔기 때문에 약 51% 정도가 향상이 됐고요, GPU의 향상치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선방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벤치마크 자체가 원래 타겟 클럭대로 나온 게 아니라 1.3GHz로 다운된 클럭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HN1은 동일한 벤치에서 139프레임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30프레임 차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A14가 102프레임이었는데 7프레임 차이로 A14를 이기긴 이겼습니다. 벤치마크가 1.3GHz가 맞다는 가정하에 처음 타겟 클럭인 1.8GHz로 나왔다고 단순 계산해보면은 151프레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처음 타겟 클럭대로 나왔다고 하면은 스냅드래곤 HN1도 완전 바를 수 있고요, A14도 큰 격차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GPU가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에서 엑시노스 2200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황을 좀 정리해준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낮아서 굉장히 삼성전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아예 재설계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정 전체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커진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재설계까지는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칩을 생산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와 MX 사업부 간의 갈등도 커지고, MX 사업부에서 LSI 사업부의 인력을 파견해서 수율을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생산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반도체 생산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완전한 연구를 거쳐서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양산이 되는 이 일정 미뤄내기가 개발 초기부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연구소가 선행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준 양상화를 하고 3세대를 걸친 제품들을 동시에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할이 무리하게 확대된 것도 있고, 반도체 연구소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설비와 인력은 예전과 똑같은데 떨어진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현재 연구원 한 명당 2개에서 4개까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서 연구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연구소에서 수율을 50%가량 맞추면 양산에서 수율을 더 올리는 구조였는데 현재는 이것을 한참 밑돌고 양산에서도 수율이 30%가 잘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력난이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산에서 수율이 30%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수율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요, 추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루머상으로는 여전히 수율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어서 유럽에 탑재하긴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탑재 국가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한 S22 시리즈는 정말 레어템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래 타겟한 클럭대로 CPU든 GPU든 그대로 나왔으면은 스냅드래곤 HN1과 비벼볼 수 있고요, GPU 한정으로는 또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상당히 아쉬운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